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어수선한 중동 정세로 현재 레바논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레바논에 있던 우리 교민 97명이 오늘 오후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교민들의 증언을 통해 레바논이 어떤 상황인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장의 한복판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우리 교민들 모습 윤동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거리 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서울 공항에 착륙합니다. 레바논에 체류하던 국민 96명과 레바논인 가족 1명을 태운 군수송기가 베이루트 공항을 출발한 지 38시간 만에 무사히 착륙하자 환영 인파가 박수로 맞이합니다. 분홍색 가방을 메고 껑충 뛰던 자매는 군인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태극기를 그려왔습니다.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교민들은 어제 군 수송기 탑승 직전까지 매일 밤 미사일과 포탄 떨어지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밤마다 이제 매일매일 폭탄 소리가 너무 심해서 집이 막 흔들리고 좀 밤을 잠도 못 자고 이제 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공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고요. 우리 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특수부대원들은 실탄 무장도 했습니다. 방호 장비는 무조건 착용하는 걸로. 다행히 베이루트 공항 활주로가 열려 전술 수송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교민들도 차분한 분위기에서 탑승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인 아저씨 우리를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군인 아저씨. 안전하게 또 귀국하는데 또 여러분들 많은 수고에 더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송 작전 이후 현지에 남은 교민들은 총 30여 명. 주 레바논 대사관 관계자들은 철수를 미루고 있는데 정부는 현지 교민들과 소통을 이어가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란을 향한 재보복은 아직 실행되지 않았지만 헤즈볼라를 겨냥한 지상전은 5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대원 250명을 제거했다고 밝혔는데 헤즈볼라의 새로운 수장이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30일 지상작전 이후 헤즈볼라 대원 250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הכוחות שלנו בלבנון מחסלים עוד ועוד מפקדים, עוד ועוד מחבלים, כל התקלות כזו. 헤즈볼라의 새 수장으로 거론되던 사피 예딘이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이스라엘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헤즈볼라 역시 180개가 넘는 로켓을 쏘며 맞대응했고 이라크의 친이란 무장 세력도 드론 공격으로 가세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4년 만에 금요 대예배를 직접 집전하며 결전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در وقت خود در هنگام خود انجام میگیرد کما اینکه انجام گرفت و در آینده هم اگر لازم شد باز انجام خواهد گرفت. 미국 정부는 지난 1일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때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했다며 민간인 보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겨냥한 작전이라는 주장이지만 국제사회는 늘어나는 민간인 피해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지난 2주 동안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1,400명 이상 숨지고 7,5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미국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결과는 예측이 안 될 정도로 치열합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원하는 목소리와 고물가에 지친 시민들, 여론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의 심장인 워싱턴 DC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이태영 특파원이 미국의 수도 유권자들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한 잡화점입니다. 내부에는 온통 카멀라 해리스를 형상화한 기념품들로 가득합니다. 여성 부통령에서 불을 지워 여성 대통령으로 표기한 티셔츠부터 패러디 상품도 눈에 띕니다. With Kamala Harris being potentially the first woma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a really big deal for all of us. And so essentially we look at her as Wonder Woman. 백악관 주변은 철제 펜스가 보여주듯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언제 발생할지 모를 폭력 사태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They haven't even accepted the outcome of the last election. So I'm concerned about what they're going to do. 이곳 워싱턴 DC는 미국 연방 정치의 중심이지만 지난번 2020년 대선 때는 바이든에게 93%나 표를 몰아줬을 정도로 진보 성향이 강한 색채의 도시입니다. And we want the voice of a woman to talk as a mother, to care as a mother, to lead as a mother. 그렇지만 고물가에 지친 시민들은 공개적으로 트럼프 지지 의사를 밝힙니다. Economy and immigration, I think, is something that this country is really struggling with right now. The price, just inflation, has been huge. Prices of gas, just grocery stores, everything is just extremely expensive right now. 한 표가 아쉬운 두 후보의 한 달 전쟁이 막을 올린 가운데 미국 역사상 가장 치열한 대선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최근 연속된 여론조사를 봐도 핵심인 경합주의 경우 여전히 오차범위 아닙니다. 결국 이 부동층 표심을 누가 더 잡느냐와 투표율도 눈여겨볼 대목이란 분석입니다. 핵심 변수들을 신은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합주 미시간을 찾은 민주당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 실책을 공격했습니다. Donald Trump, one of the biggest losers of manufacturing jobs. 자신의 약점으로 지목된 경제 분야에서 역공격에 나선 겁니다. 이란 석유시설 공격을 거론해 유가 급등을 불러왔던 바이든 대통령도 하루 만에 물러섰습니다. I'd be thinking about other alternatives than striking oil fields. 반면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여성표가 변수로 꼽히는데 기존 입장을 바꿔 부인과 함께 낙태권을 인정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No room for compromise when it comes to this essential right that all women possess.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3%포인트로 여전히 오차 범위 아닙니다. 특히 7개 경합주는 초접전인데 남은 기간 외연 확장이 관건입니다. 실제 해리스의 경제 정책은 바이든 정부 때와 많이 달라졌고 트럼프는 대마초 허용 등의 좌클릭에 이어 격전지가 많은 허리케인 피해지를 공략 중입니다. It's been a terrible response from the White House. 이미 지지층은 결정된 만큼 투표율이 실질적 변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부동표는 실질적으로 표를 잘 안 해요. 지지하지만 굳이 투표까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몰고 오느냐. 트럼프는 지난 7월 총격을 당한 격전지 펜실베이니아를 다시 찾아 대규모 유세에 나섭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틀 전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북한군이 여러 명 사망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사망 소식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충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에 러시아 군용 창고가 활활 불타오릅니다. 우크라이나 반격이 거세지면서 러시아군의 피해 상황도 속속 전해지는데 우크라이나 유력 매체 키이우 포스트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으로 러시아 측 20여 명이 전사했는데 이 가운데 6명이 북한군 장교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부상자 가운데 3명은 러시아 포병 교육을 진행 중이던 북한군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포탄 교육을 위해 교관을 파견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북한이 참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북한도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교관 임무에 그치지 않고 신장비를 일선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정상회담 직후부터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규모 공병부대 파견을 준비해왔지만 압록강 대홍수 피해 수습으로 인해 파병 시점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 특수군사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와 군대와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다만 복구 작업이 완료되면 북한이 파병을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1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주말 여야 대표가 모두 움직였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부산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인천에서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후보 단일화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지역 수건 사업인 침례병원 정상화를 약속했습니다. 정치적인 야합을 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땅 금정에서 단일화 쇼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정은 그런 잔기술이 먹히는 곳이 아닙니다. 지난 선거에선 여당 후보가 24% 앞섰지만 최근 분위기를 보면 야권이 단일화할 경우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표는 부산 방문 직전 아름다운 부산에서 1박 2일을 보낼 생각을 하니 즐겁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강화군수 탈환을 위해 인천이 지역구인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인천으로 총출동했습니다. 이 대표는 총선에 이어 2차 정권 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탄핵 정국을 조성하려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 그러면 도중이라도 끌어내리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고. 상대적 열세 지역인 영남에선 후보 단일화도 진행합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후보 단일화의 합의, 내일 저녁 5시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2번이나 없던 일이 됐지만 민주당은 더 강한 내용의 특검법을 다음 달에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정치 공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를 막아내긴 했지만 당내 이탈표가 다소 늘어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초쯤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기존 법안에 담았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내용을 앞서 부결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정당법 위반으로 바꿔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직선거법의 짧은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일사부재의 위반 논란도 피해갈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공표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발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2차례 부결된 특검법을 야당이 또다시 추진하는 건 일사부재의 원칙을 작심하고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몇 번을 더 시도하든 단일 대우가 단단한 만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일부 의원들의 개인 의사 표출이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 당의 단일 대우 유지에는 큰 문제 없다. 하지만 이탈표가 갈수록 늘고 여론도 악화되고 있어 김 여사의 사과나 그의 준하는 민심을 달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당내 인식은 점차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네, 정치권 뒷얘기를 정치부 현장 기자들이 짚어드립니다. 여의도와 용산 사이 여용사 시간입니다. 정치부 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허들 없는 증인 채택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니까 지난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1심에서 실형 선고까지 받은 피의자가 증인으로 나올 수 있느냐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요. 국회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따라야 한다. 이런 규정만 있고 출석이 부적격한, 부적격자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에 실형까지 선고받은 피의자 신분이지만 국회가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해서 증인 자격으로 나온 거죠.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서 일방적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은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반면 검찰이나 법원에선 피의자의 증인 출석을 따로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 실제 그 증언도 대체로 본인 변호였잖아요. 네, 이 당시 한 12시간 넘게 진행된 청문회였는데 이 전 부지사에게 질의가 대부분 할애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를 노골적으로 감싸는 반면 이 전 부지사와 법적 다툼 중인 김성태 전 회장 측에는 날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힘드실 텐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증인이 작성한 것을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화영의 옥중 육필, 억울한 심경토로. 위원님, 2018년도 12월 이전에는 잠깐 자영이 있으라고요. 말씀드렸습니다. 범용 증인. 일반적인 범죄 피의자라면 이런 대접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이 유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가 혐의와 직결된 사안으로 국회에서 증언한 전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야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방어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지난 8월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땐 야당이 김 검사와 장시호 씨의 불륜 의혹을 주장하는 증인을 불렀는데 허위 제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걸로 알려져 논란이 됐고요. 참고인으로 나온 유튜버도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저희 법사위에서 지켜야 된다. 물론 청문회 안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의 피의자들은 아니지만 증언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는 사람을 증인으로 무분별하게 부르는 게 맞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국회의장의 수상한 나들이. 국회의장이 어딜 갔습니까? 예, 바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입니다. 네.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장이면서 노원갑 지역의 국회의원이기도 하죠. 지난 2021년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국민들 의견을 직접 듣겠다면서 현장 민원실을 열고 있는데요.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세 차례 본인의 지역구에서 민원실을 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목소리를 듣고 의정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라면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예, 맞죠. 그런데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지난달 20일 현장 민원실 모습인데요. 우원식 의장 뒤로 걸린 플랜카드에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라고 쓰여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여야 모두를 대표하는 의회 수장으로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국회를 이끌어달라는 취지에서 당적을 버리는 관례를 따르고 있죠. 우 의장도 마찬가지로 현재 무소속 신분인데 버젓이 민주당 지역위원회와 함께 행사를 한 겁니다. 현장에는 노원 구의원들도 참석을 했는데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우 의장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 민주당 지역위원회 주최 행사였어서 여기에 우 의장이 참석한 거라 플래카드는 자세히 보지 못했다면서 부주의했던 게 맞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련 사진은 삭제 조치를 했고 지역위 측에도 주의를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국회의장이 자기 지역 관리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는 다른 지역에서 민원실을 하려고 해도 해당 지역 현역 의원들의 입장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설명도 내놨습니다. 예. 국회의 어른인 국회의장으로서 이 정치 중립 의무는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의장실 측에서는요. 현장 민원실을 아예 국회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다만 이미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절차적인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 뒤에 찾아온 선선한 날씨가 반가워서인지 요즘 산행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가을을 즐기려고 나섰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족, 추락 같은 산악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지금의 10월인데요. 산행 전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고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정상에서 소방대원들이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바닥 들것엔 등산객이 누워 있습니다. 날씨 안 좋고 빨리 떠서 가야 되는 게. 헬기로 구조되는 이 60대 여성은 등산을 하다 갑자기 허벅지 근육경련이 일어나 걸을 수 없게 됐습니다. 5시간 전인 높이 680m 남양주 예봉산 정상 부근. 70대 여성이 역시 헬기로 구조됩니다. 이 여성은 등산로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6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이런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을 자주 찾는 등산객일수록 준비 운동부터 철저히 합니다. 하나, 둘, 셋. 자신의 체력에 맞는 산행 계획을 짜고 준비물도 챙깁니다. 안전장비로는 스틱이나 그다음에 무릎 보호대 이런 어떤 장갑 이런 거는 산행할 때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장기간 산행에 나설 경우엔 등산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산을 오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울퉁불퉁한 등산로를 청바지 차림이나 슬리퍼를 신고 오르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해진 등산로나 인도가 아닌 곳으로 다니기도 합니다. 바로 들어가세요. 산에는 그 벌도 있고 또 뱀도 있고 또 요새는 또 흔한 멧돼지도 있지 않습니까? 준비 없는 무리한 산행은 사고로 이어지는데 지난해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선 산악사고 만여 건의 30% 이상이 가을철에 발생했습니다. 길을 잃거나 실족한 게 가장 많습니다. 소방당국은 산속 일몰은 더 빠르고 일교차도 크다며 오후 4시 이전에 하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저출생 대책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한국에 온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 사이에 중도 취소, 임금 문제, 또 무단 이탈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추석 연휴에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끊겼었는데 어젯밤 붙잡혔습니다. 숙박업소에 불법 취업한 게 확인돼 강제 퇴거할 예정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사라진 건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달 15일입니다. 서울 역삼동에 숙소를 나간 이들은 복귀 시한인 지난달 25일까지 돌아오지 않아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됐습니다.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던 이들은 어제 부산에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경찰과 함께 추적에 나선 법무부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한 숙박업소에 불법 취업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한 언제쯤 왔어요? 며칠 안 됐습니다. 여기서 숙박하면서 됐죠? 아니요. 법무부는 달아났던 2명을 조사한 뒤 강제 퇴거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부족한 임금과 오후 10시 통금 시간에 불만을 드러내왔습니다. Because we're adults, I think we should have this freedom to decide how we're going to spend our time. 통금으로 인한 인권 침해 논란까지 제기되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관리업체는 숙소 복귀 시간과 인원 확인 절차를 없앤 걸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당국은 한 달에 한 번 지급하는 임금을 희망자에 한해 격주로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카드사와 금감원 직원에 이어 검사까지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은행 직원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천만 원을 한꺼번에 인출하려는 피해자를 보고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여성이 대화를 나누던 남성의 가방에 봉투를 넣어줍니다. 자리를 뜨려는 찰나 사복경찰 2명이 다가와 남성을 붙잡습니다. 여성은 힘이 빠진 듯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도봉구의 한 공원에서 전화금융 사기 수거책이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피해자 조모 씨는 전날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급한 적 없다고 하자 범죄에 연루됐다며 카드사, 금감원 등에 전화를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지검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은 계좌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한도까지 대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사라는 분이 이거 사건 비밀리에 수사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이런 번호를 알았냐고 막 뭐라 해요. 조 씨는 은행에서 수표로 6,300만 원을 인출하려 했는데 심하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본 은행원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잠복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빈 봉투만 전달했습니다. 검거된 수거책은 건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돈을 받아오는 일만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신고한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주고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물건을 파는 건 불법 행위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철 보안관이 단속도 하는데 일부 상인들은 오히려 반발한다고 합니다. 단속 현장에 가보니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보안관들이 전기면도기를 팔고 있던 상인을 열차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철도안전법 47조 1항 7호 위반하셨습니다. 신분증. 보안관이 과태료를 매기려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상인이 오히려 화를 냅니다. 법적으로 되어 신분증 제시에 권한이 있냐고. 있다니까. 경찰 불러. 막무가내로 버티는 상인을 지하철역 밖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상황이 마무리됩니다.
경찰 부르면은 이제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 오기까지 이제 도망가려고 하죠. 명함을 던지듯이 뿌리고 다니고 쉴 새 없이 전단지를 붙이는 모습을 보며 승객들은 불편해합니다. 기분 나쁘지? 복덕방에서 선전하는 건 불법 전단지가 이렇게 한가득입니다. 2호선에서만 하루에 3,000장씩 수거됩니다. 불법 판매 적발 사례는 2021년 5,800건에서 2022년 2,600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800건으로 다시 증가했고 불법 전단지 신고 건수도 5년 사이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지하철 보안관이 무기력하다는 지적에 서울교통공사는 체포 권한을 주는 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대한축구협회에 경고성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월드컵에 나갈 수 없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스포츠부 이다솜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공문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네, 이제 피파는 지난달 30일 축구협회 감독 선임과 관련한 문체부 감사를 비롯해 이 국회 현안 질의 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면서 축구협회는 제3자의 지나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축구협회에 보냈습니다. 네, 피파가 세계 축구를 관장하는 곳이지만 이러한 경고를 할 권리가 있습니까? 네, 이제 피파는 정관에 회원협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이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하면 회원협회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역시 정관에 있습니다. 제3자라는 게 뭐 정부나 의회 같은 정치적 압력을 말하는 거겠죠. 실제로 정부가 개입한 사례로 징계를 받은 나라가 있습니까? 지난 2016년 쿠웨이트는 정부가 체육단체 행정 개입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을 치르고 있던 쿠웨이트는 몰수패 처리가 됐고 같은 조에 있던 우리나라가 이득을 본 사례도 있습니다. 또 제각각이지만 케냐와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이 정부 개입 등으로 피파의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 문체부가 이런 내용과 또 공문이 온 사실을 모르지는 않겠죠? 네, 이 문체부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피파의 공문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일 감사 결과 발표 역시 피파의 제재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축구협회는 상당히 독립성이 존중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특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문체부가 생각하는 정부의 간섭 범위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직접 회장을 임명하라고 지시를 하거나 국가대표 감독을 임명하라고 지시하는 사안을 해당 경우로 본다면서 이번 사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독과 협회장이 국회 청문회에 불려갔지만 징계를 받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까? 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조별리그 최하위를 기록하자 감독과 협회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질타를 받았었는데요. 당시 피파는 축구에 정치가 개입하지 말라며 경고를 했지만 프랑스 정부가 되레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고 징계가 없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정치의 간섭이라는 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감독 선임 감사 발표 후 문체부는 출입 기자들에게 축구협회의 결정에 자율성을 준 것이 아니다. 합리적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다는 추가 설명을 내놨는데요. 사실상 정부가 감독을 바꿔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유인초 문체부 장관이 감사 결과 발표 전부터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사선 승인 불허 의사 등을 확고하게 밝힌 부분 역시 보는 시각에 따라 정부의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징계를 받게 되면 우리 한국 축구는 이제 월드컵에 못 나가게 되는 겁니까? 이 피파의 징계는 단순 월드컵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 각종 연령별 대회와 클럽 축구까지 모두 적용돼 이 한국 축구 산업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나와서는 안 되는 결과겠죠. 네, 월드컵 탈락을 말하는 여론까지 나오고 있던데 참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금리로 얼어붙었던 미국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추가로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낮아졌는데 이 다음 주 금요일 우리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송무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분주하게 돌아가는 미국 아마존 물류 공장. 다음 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쉴 틈이 없습니다. We began preparing for what we do expect to be a busy holiday season. And as you stated, that preparation includes us hiring for 250,000 full-time and part-time seasonal roles. 현지 시간 4일, 미국 노동통계국은 9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25만 4천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업률도 4.1%로 내렸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고용 호조에 다음 달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B컷을 다시 한번 단행할 거란 기대는 사실상 자취를 감췄습니다. I think that narrative for 125 basis points of easing continues to deteriorate. 다음 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은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10월 인하설이 힘을 얻고 있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선다면 한은도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걸림돌이 될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동 사태 때문에 오일값이 또 오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많이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또 섣불리 금리의 고삐를 풀면 가뜩이나 불안한 수도권 집값이나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어 한은이 10월 대신 11월에 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세계 1위 비철금속 업체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치킨 게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양측이 경쟁적으로 주식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추가 인상 카드를 또다시 꺼낼지 이목이 쏠립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3일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선언한 MBK 영풍연합.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나빠지고 더 회복하기 어렵고 다시는 되돌려 놓을 수 없다. 주당 66만 원에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선 뒤 주가가 뛰자 7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경영권 방어에 나선 고려아연은 83만 원으로 응수했습니다. MBK와 영풍이 적대적 공개 매수를 통하여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빼앗는 경우 고려아연의 미래는 없습니다. MBK 영풍연합도 공매가를 83만 원으로 더 올리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장전에 돌입한 양측이 상황에 따라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최윤범 회장 측이 33.99%, MBK 영풍연합 측이 33.13%로 비슷합니다. 최 회장 측은 지분 18%를 추가 확보한다는 목표인데 지금까지 마련한 자금 규모로 보면 1조 5천억 원가량 더 투입할 여력이 있습니다. 다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장내 가격이 이러한 공개 매수 가격을 쫓아가면서 실질적으로 공개 매수에 응하는 주식 수가 그렇게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또 양측 모두 빚으로 자금을 끌어오고 있어 경영권을 가져오더라도 승자의 저주를 피하긴 힘들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혈액암 치료를 위해서는 조혈모 세포 이식이 꼭 필요한데요. 유전자가 일치할 확률은 2만 분의 1로 굉장히 낮아 10년 넘게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걸려 어렵게 기증자를 찾아도 의료 공백으로 수술이 연기될까 환자들은 가슴을 졸이고 있다고 합니다. 송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꾸준히 140회가량 헌혈해온 40대 노치도 씨. 2008년엔 조혈모 세포 기증을 권유받았습니다. 조혈모 세포 기증이라는 게 누군가를 또 돕는 일이고 또 이제 헌혈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을 수도 있겠다. 조혈모 세포는 백혈구와 적혈구 등 혈액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혈액암 환자들은 이 기능에 문제가 생겨 건강한 조혈모 세포 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아니면서 항원이 일치할 확률은 2만 분의 1로 희박합니다. 노 씨도 16년을 기다린 끝에 지난 8월 백혈병 환자에게 조혈모 세포를 기증했습니다. 16년 만에 연락이 온 거죠. 저랑 유전자가 맞는 딱 한 분을 위해서 이제 제가 기증을 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기증자를 찾는 게 무척 어렵지만 최근 환자들은 또 다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이식 수술이 제때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식이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환자 피해가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내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43만 8천여 명 가운데 1만 명만 기증에 성공한 상황. 아직 6천 명 넘는 환자가 2만 분의 1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일반 물보다 무거운 중수는 원전 냉각제로 쓰이는 핵심 물질입니다. 탈원전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중수 80톤을 중국에 헐값에 판매했다는 논란이 일었었는데 그 판매 과정을 취재해보니 공개 입찰도 없이 단 한 줄짜리 메일에서 시작됐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21년 한국수력원자력이 낸 보도자료입니다. 월성 1호기에 있던 중수 80톤을 중국 원전 회사에 팔기로 계약했다는 내용입니다. 중수로 기반 원전에 사용되는 중수는 원전을 식히는 데 쓰이는 냉각제입니다. 계약 당시 판매 가격은 1kg당 5만 원, 총 40억 원인데 한국이 수입했던 가격의 8분의 1 수준이라 헐값 판매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수원은 중국 측이 먼저 제안해 계약을 진행한 거라고 해명했지만 계약 체결 근거는 메일 한 통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측 사업자가 한수원 직원에게 보낸 첫 계약 요청 메일엔 중수 파시나요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국내 업체도 한수원 측에 구매 문의를 했지만 수의 계약으로 판매가 결정됐습니다. 일종의 경쟁 입찰 없이 수의 계약으로 그것도 한 줄짜리 이메일로 매각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가 에너지 전략이라든지 국방 전략 측면에서도 큰 문제를. 한수원 측은 당시 사용 중수를 처음 판매하는 거라 시장 가격이 없어 중국 측과 새롭게 가격을 상의한 것이라면서도 계약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수를 팔 때 저희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 그 정부를 통해서 오케이를 받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원하는 쪽에서 오케이 하신 거죠. 2021년 계약이 체결된 중수는 지난해 6월 80톤 운송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조금 전부터 가을밤 하늘을 물들이는 세계 불꽃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혜나 기자, 불꽃이 터지기 시작됐습니까? 네, 조금 전인 7시 26분 첫 불꽃이 밤하늘 위로 피어오르면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형형색색의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는 장관에 관람객들은 탄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 팀이 첫 번째 공연을 진행하고 있고 미국 팀에 이어 오후 8시부터 한국 팀이 준비한 공연을 시작합니다. 한국 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쌍둥이 불꽃을 쏘아 올릴 것이라고 예고해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한강공원은 낮부터 이른바 명당 자리를 차지하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축제로 107만 명가량이 여의도 일대에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교통이나 안전 문제도 걱정인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마포대교부터 63빌딩 사이의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5호선 여의나루역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주변 버스들도 모두 우회 운행 중입니다. 축제가 끝난 이후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밤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5호선과 9호선 열차가 평소 주말보다 각 18차례, 52차례 늘려서 운영됩니다. 경찰은 인력 2,400명을 투입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질서 유지 안내와 통제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사장 주변 교통 통제는 밤 10시에 풀릴 예정입니다. 불꽃축제 현장에서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네,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막차를 탄 KT가 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도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LG를 3대2로 꺾고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김광 기자입니다. KT 전삼투수 고영표의 체인지업은 춤을 췄습니다.
3회까지 7명이 좌타자인 LG 타선에 9명을 돌려세웠습니다. 고용표는 4회 한 점을 내주긴 했지만 투구수 56개를 직구 없이 체인지업 투심으로만 던져 잘 틀어막았습니다. 그 사이 KT 타선이 힘을 냈습니다. 지난해 LG와의 한국 시리즈 때 맹활약했던 문상철이 이번에도 2회 투런 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KT는 5회 배정대와 심우준의 연속 안타로 또 한 점을 달아났습니다. 6회 배터리와 내야진이 제대로 소통이 안 돼 한 점을 내줬지만 KT 이강철 감독의 지키는 야구는 강력했습니다. 올해 팔꿈치 수술을 받았던 소영준을 투입해 1이닝을 넘겼고 마지막에는 마무리 박영현을 앞세워 3대2 한 점차 승리를 지켰습니다. 타이 코치 분들이 감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기대해도 된다고 그래서 뭐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5위 결정전 역전승, 5위 팀 최초의 와일드카드 승리에 이어 준플레이오프 1차전까지 KT가 가을 야구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역대 33번의 준플레이오프에서 1차전 승리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경우는 모두 29번으로 백분율로는 87.9%입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오늘은 완연한 가을 날씨가 펼쳐졌다면 내일은 아침부터 차츰 흐려지기 시작해 오후에 충청 이남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에 10에서 50, 남부지방에는 5에서 30mm가량이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전북,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까지 경상권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내일도 내륙 지역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이 14도, 춘천 11도 등으로 중부 내륙은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 20도 안팎 보이며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에 부산과 여수가 19도로 출발하면서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고 낮에는 목포와 대구가 23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절기 한로에는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의 유명 작가가 한국을 여행하며 왜 한국의 자살률이 높고 우울한지를 분석했습니다. 남을 의식하는 유교 문화의 나쁜 점과 물질만을 쫓는 자본주의의 단점이 결합된 결과라는 해석에 꽤 많은 한국인들이 댓글로 수긍하며 서로를 도닥였습니다. 220만 뷰를 넘은 이 영상을 다시 본 건 최근 우울한 통계들이 잇따르는 게 마음에 걸려서입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38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자살률이 9년 만에 최대치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우리 국민 절반이 장기적 울분 상태에 빠졌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일상화되고 또 노력해도 넘어설 수 없는 부의 대물림 같은 상대적 불평등에 느끼는 감정이죠. 불공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대부분 상대적인 것에 괴로워합니다. 임종 직전 환자들이 후회하는 5가지가 있답니다. 내 뜻대로 살 걸, 표현하면서 살 걸, 도전하면서 살 걸 등입니다. 지금 당장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바꿔 후회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뉴스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